안녕하세요. 임상심리사 2급 제5과목 심리상담 이론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양한 심리상담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많은 그 이론들을 학습하였는데요. 그 이론에 따른 이번 시간부터는 상담 이론 현장에서 이런 그 행해지는 상담 이론의 어떤 그 과정이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상담 이론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이론들은 첫 번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적 상담이 있었고요. 두 번째 그 아들러의 개인심리학 상담, 두 번째는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 파블로프와 왓슨의 행동주의 상담, 반두라도 있었군요. 그리고 이제 인지적 상담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고요. 실존주의적 상담 있었고요. 형태주의적 상담, 현실주의적, 교류 분석적 상담을 학습하였습니다. 많은 그 이론들인데요. 이러한 그 이론들은 각각의 어떤 학자들과 그 주요 개념, 기법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학습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따른 이제 상담의 어떤 실제들을 이번 시간부터 학습하려고 하는데요. 상담의 실제로는 집단 상담과 가족 상담, 청소년 상담, 학업 상담, 학업 문제 상담이라고도 하죠. 진로와 직업 상담, 그리고 이제 위기, 중독 상담, 그리고 이제 나머지 특수 문제별에 따른 상담에 대한 실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 상담의 실제로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개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에 대해서는 처음 이제 그 과정을 토대로다가 그 실제에 대한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접수, 면접 상담이 되겠고요. 상담의 초기, 중기, 종결. 어떠한 상담이든 이러한 이제 전반적인 단계를 거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간결하게 통합 상담이라고도 하는데요. 3단계 상담 모델이랑 다내기 상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담 이론을 하면서 상담에 대한 개념을 초반에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로상자로 이루어진 상, 서로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목과 눈목으로 이루어진 상자와 말씀원과 태울염으로 이제 이루어진 담자 해서 상담이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리했듯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열고 눈을 맞춰서 서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훈련과 기술, 신용으로 이제 그 상담자는 이루어져야 되고 훈련을 받아줘야 되고요. 상담자는 이제 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관계로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면대면의 관계다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또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언어를 통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관계로 그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이다. 그리고 훈련받은 전문가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뢰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상담을 정의내렸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담의 실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상담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가 처음에 상담실을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의뢰를 하고 접수를 하고 그들을 이제 처음 보는 면접을 통해서 행동 관찰을 하게 되죠. 이러한 이제 첫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문제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제 내담자와 라포 관계를 형성하겠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질 건지 구조화를 시킨 다음에 거기에 따른 치료를 실시하고
실시에 따른 상담의 성과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서 종교를 결정하고 추수 상담 지도를 할 겁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상담의 과정이 이루어지는데요. 단계별로 특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접수 면접입니다. 접수 면접이라 하면 이제 처음 내담자가 상담실에 내방했을 때, 내원했을 때 이루어지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내담자의 이제 주 호소 문제나 대인관계의 어떤 기능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담자의 그 정보들을 수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 상담자, 내담자와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 상담자랑은 다른 사람이랑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상담 현장에서는 이제 접수 면접하시는 선생님이 따로 계시기도 하고 이제 아니면 이제 같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다른 분이 이제 접수 면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구조화된 정신 상태 검사를 도구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그런데 그럼 정신상태 검사 도구가 뭐냐? 이 정신상태 검사 도구에 대한 내용도 실기 문제에서도 이것을 서술해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이제 정신상태 검사의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이제 그 필기 시험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신상태 검사라고 하는 것은요. 현재 이제 드러나 있는 증상을 중심으로 그냥 정신장애를 분류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 원인은 자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다루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구조화된 어떤 검사지를 토대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모라든지 행동, 말, 태도 이런 것들을 기술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 상태를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때는 진압력과 통찰력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병식에 대한 인식 여부를 보게 되죠. 이제 그 정신병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은 이제 그 눈으로 관찰하고 이제 그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서나 행동, 지각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이러한 도구입니다. 접수 면접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이죠. 자, 그렇다면 접수 면접에서 파악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내담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인적 사항이라든지 질병이 있는지, 그리고 치료 경험이 있는지, 대부분은 이제 이 구조화된 접수 면접지를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지, 관련된 약을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가끔씩 보면요, 저희 이제 그 상담실도 찾는 내담자들을 가끔 보면 이것들을 적는 것을 꺼려하는 내담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내담자의 근데 어쨌든 기본 정보는 필수적으로 어쨌든 이제 정보를 파악해야 될 중요성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 관찰인데요. 행동 관찰 또한 접수 면접 때 반드시 파악해야 될 내용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행동 관찰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옷차림이나 위생 상태 또는 말투, 발화 정도, 말을 분명하게 하는지 크게 하는지 작게 하는지 빠르게 하는지 느리게 하는지 이런 정도도 모두 다 관찰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맞춤을 잘하는지 대화 시에 비언어적인 태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 호소 문제랑 관련된 여러 가지의 개인 사적인 어떤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 관계라든지 또래 관계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사회적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이제 주요 기능 상태들, 최근이라 하면 1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그 관계적인 면, 그리고 스트레스 정도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원 체계 파악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담자가 곤란을 겪을 때 이제 그 연락
또 그렇고요. 그리고 곤란을 겪을 때 가장 의지가 되는 지원 체제, 대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상담의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사회적 지원 체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그 접수 면접 때 파악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초기 면접 때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입니다. 당연히 그 초기 면접 때는 따뜻한 분위기,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형성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상담 목표를 이제 설정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위한 노력을 탐색해야 되고, 상담의 구체적인 계획, 안내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상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이제 안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담자의 말에 일단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내담자가 왔을 때 굉장히 그 힘들거나 아니면은 원하지 않는 상담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첫 대면에서 어떤 그 귀 기울이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거나 이러면 어떤 그 상담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때 그 내담자가 자살 의도를 이제 그 보고해요. 그러면은 이럴 때 상담자는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냐는 거죠. 그렇다면 상담자는 바로 그때 즉시에 경찰에 신고합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거는 단지 이제 자살의 의도를 자살하고 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뭐 이런 의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일 때는 그 다음 회기 때 반드시 내담자에게 자살에 대한, 우리가 이제 자살 상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학습을 할 건데요. 자살에 대한 상담은 보통 자살이라고 하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면 금기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말을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내담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묻고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계약서에 보통은 이제 상담 계약서에 생명 존중 서약서라고 그러죠. 요즘에는요. 그래서 이제 그 자살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서약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합니다. 자, 면접 기법인데요. 상담자의 반응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영, 명료화, 직면, 해석인데요. 굳이 이 전체적인 면접의 기법의 순서를 보자면 두 번째 명료화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료화를 통해서 내담자의 어떤 그 감정을 다시 이렇게 그 감정을 상담자가 받아서 내담자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반영, 그걸 통해서 직면을 하고 해석에 이르는 이러한 순서를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반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입니다. 면접 기술에서 중요한 요소일 수 있고요. 필기시험에서 거의 매해 출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영은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행동 속의 어떤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 감정을 내담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명료화나 아니면은 뭐 재확인이나 이런 것이랑은 또 다른 의미예요. 명료화나 재확인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가 한 말을 요약하는 거지만, 반영은 그 속에 담겨 있는 감정까지 파악을 해서 그 감정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세나 몸짓, 억양, 눈빛 이런 것들 또한 비언어적인 메시지죠. 이런 것들도 잘 주목해야 됩니다. 웃으면서 슬프다고 할 수도 있고요. 슬프다고 하면서 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다 잘 주목을 해서 내담자의 어떤 감정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 자신의 감정 파악과 수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상담 초기에 어떤 이제 이 반영은요, 촉진적 상담 관계 형성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담자가 충분하게 상담자가 나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반영은 면접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명료합니다. 내담자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좀 불분명하거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담자가 분명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요약,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 이런 걸 수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말한 그러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물론 요약하기도 있는데요. 명료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분명한 내용으로 말해주는 것, 이 기술입니다. 직면은요, 내담자의 말이나 행동, 감정, 태도를 말해주는 건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반영이랑 같은 의미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걸 이야기해 주느냐? 그런 걸 이야기해 주되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과 실제로 행하고 있는 행동이 불일치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직면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생각이나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한 불이치, 모순,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또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방어나 비합리적인 생각에 대해서 자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직면의 면접 기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뭐 면접 기법이라기보다 상담자의 반응 대표적인 기술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담에 있어서의 어떤 기법이라고 할 수 있죠. 상담 중기 이후에서부터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해석인데요. 특히나 해석은 이 직면을 통해서 이제 서로 불일치적인 어떤 행동과 말을 이렇게 직면을 시켰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설명해 주는 이러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내담자의 어떤 공감의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이 면접의 기술에서 명료와 반영, 직면, 해석 모두 다 공감의 의미입니다. 그 내면 세계를 접근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깊이 정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반영하고 명료화부터 먼저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서 서로 바뀌기도 합니다. 직면하고 해석. 다만 직면과 해석은요, 상담 이제 그 중기 이후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해석은요, 상담 관계가 해석되는 중반까지 보류하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상담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거 앞에서 상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상담은 내담자의 내적 자원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어떻게 하는 것, 안내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뭐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뭐 촉진해주고 뭐 촉진하는 것은 맞지만 안내하는 과정이다, 촉진하는 과정이다, 뭐 이런 것들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면접 초기 단계를 묻고 있네요. 거기서 거리가 먼 것은 당연히 1번 온화한 분위기를 형성해야 되겠고요. 자, 내담자의 강점과 단점을 상담에 활용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내담자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그 정보를 통해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상담 초기 면접 때 그 다루어져야 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두 번째 지문이 되겠습니다. 면접 기법에 대한 설명 틀린 거네요. 감정의 어떤 명료화에 대해서 두 번째 지문입니다. 내담자가 원래 제시한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추가해서 반응하는 것은 삼가라. 사실 이것은 이제 그 반영, 명료화에 이어서 반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것을 반영을 해야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많은 의미를 추가하고, 물론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제시한 것에 대한 많은 의미를 대해서 반응해 주고, 이런 것은 초기 면접 때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담의 초기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의 초기는요,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일단 듣고 문제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상담의 목표를 세우는 이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상담 초기에는요,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상담 관계, 라포를 형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담자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이런 거죠. 직접적으로 문제가 뭐고 도움을 청하는 그런 이유가 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담을 구조화시키고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까지가 상담의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초기의 라포 형성에 대한 건데요.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신뢰감을 형성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제 그 경청하고 상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로저스의 인간중심주의 상담의 어떤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죠.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 이런 것들. 그리고 내담자에게 일관되게 관심과 공감적 반응이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상담관계 형성에 있어서 내담자는 침묵의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가만히 대답도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내담자가 이제 상담 과정에서 침묵을 한다는 건요, 여러 가지의 의미를 보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상담을 처음 왔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불안할 수 있죠. 상담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생각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제 그 대화를 하는 패턴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할 때 바로바로 즉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 박자 쉬고 여러 가지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아니면 이제 내가 이 상담자를 믿어도 될까? 라고 하는 상담자 신뢰 부족, 그만할까? 종교를 생각하는 경우, 그러니까 거부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가 상담자가 어떠한 이야기를 할지 몰라서 이제 그 해석 등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경우, 이제 그 침묵을 할 수 있어요. 또는 상담자가 내담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상담자가 아무런 공감이나 배려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거죠. 정말 이건 말하기 싫은 거죠.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침묵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침묵은 이제 저항의 일종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잘 분석할 필요성이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내담자의 문제, 내담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이유를 이제 확인하는 단계인데요. 내담자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도 봐야 되겠고요. 관련된 정보들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명료화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내담자가 방문했을 때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정보의 수집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자, 내담자를 평가할 때 그러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처음에 이제 지적인 기능, 당연히 중요하겠죠. 인지적인 기능이 얼만큼 됐고, 사회적이나 경제적인 조건들이 어떠한 관계로 이루어지고 형성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해서 목표도 정하고 문제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충동성이 있는지, 경험이 있었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담의 구조화가 이루어지겠죠. 상담의 구조화는요, 딱히 이제 이 단계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의 구조화는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는 있습니다. 상담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행해지는 단계인데요. 이것은 내담자가 상담을 진행할 때 불안을 낮추기 위한 이러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또한 궁금증을 없애주기 위한 그런 거예요. 이제 사소한 거라도 예를 들면은 뭐 상담은 몇 회기 몇 시간 이루어지는지, 상담료는 얼마인지, 상담자는 무슨 역할, 내담자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상담 목표는 뭔지, 우리의 상담 목표는 뭔지, 그리고 뭐 여기 상담을 할 때 비밀 보장의 원칙은 뭔지, 거기에 뭐 해당되는 한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안내해 주는 이러한 이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조화는 굉장히 내담자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궁금증 이런 것들을 낮추는데 중요한 요소일 수 있으므로 구조화는 꼭 필요한 단계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문서를 통해서 이렇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서를 통해서 빠뜨리지 않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내담자로 하여금 이제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게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잘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안내를 잘 해주는 이런 이제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제 구조화는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상담 초기뿐만이 아니라 상담 전체 과정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모든 이런 상담의 문제를 파악하고 구조화가 끝났으면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상담의 방향을 제시하게 되죠. 그래서 내담자에 따라서 어떻게 상담을 진행할 거며 목표를 정할 거며 그래서 전략을 계획하겠죠. 개인 상담을 할 건지 가족 상담을 할 건지 이런 것 또한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의 어떤 진행사항의 어떤 유효성,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이런 것들도 또 판단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상담자와 내담자가 합의를 할 것입니다. 목표 설정에 대해서. 그러면 내담자가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담자라고 해서 반드시 찾아오는 모든 내담자를 모두 다 도와줘야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자기의 한계에 다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구체적이나 현실적, 행동 가능한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게 되죠. 그러면 이 이제 상담 목표 설정할 때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행동보다는 이제 결과나 성취로 진술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그러한 어떤 서술형의 문장보다는 구체적이고 이제 이후에 성취할 수 있는 이러한 문장으로 진술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어쨌든 검증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가치에 적합해야 되겠죠. 아무리 좋은 이론, 그다음 행동, 기법 이런 거라도 내담자 가치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소용없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여져야 되는, 실제적으로 변화가 느껴져야 되는 이러한 차이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내담자 스스로 내담자의 능력대로 통제력이 가능한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넘치는 의욕으로 어떤 목표를 높게 잡아가지고 오히려 상담을 힘들게 하는 이러한 목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기간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몇 회기, 얼마의 시간 몇 회기 이렇게 어느 정도 구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상담 초기입니다. 상담 관계 형성에서 필요한 기법은 이제 경청하고 상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하기 이것들이 이제 초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핵심 문제를 해석하기 이것은 중반기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상담 초기에 내담자를 평가할 때는 지적인 기능 평가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자살에 대한 생각,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변화 실황에 대해서 상담자 전략 이런 것들은 일단 초기 단계에서 목표가 설정되면 거기에 따른 전략을 중기 단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수립해야 되겠죠. 구조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조화는요, 상담에서 다루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작업은 구조화가 아니죠. 이것은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상담 진행 과정 이런 것들, 내담자의 어떤 두려움이나 궁금증을 줄일 수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상담자가 상담이랑 관련해서 내담자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과 거리가 먼 것,
당연히 상담 시간, 요금 제공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담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비밀보장 한계 이런 것들은 제공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상담자의 자기 어떤 특성이나 훈련 과정, 뭐 학벌, 뭐 경력 이런 것들 물론 이제 안내를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필수적으로 막 오자마자 내담자에게 막 이렇게 설명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다음은 이제 상담자가 소홀히 하고 있는 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상담실에 왔는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예를 들면 뭐 휴대폰 어디다 넣는지, 뭐 오늘은 언제까지 상담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런 걸 모른다는 거예요. 구조화가 안 됐다라는 거죠. 네. 치료자가 이제 연락도 없이 이제 이게 상담 현장에 있다 보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회계 약속을 어겼을 때 치료자는 어떤 대처 방법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계약서에 작성할 때 거기에 이제 다 이제 유의사항을 안내를 하죠. 그래서 뭐 며칠 전 또는 뭐 어떻게 하면 회계에 잡히고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게 되죠. 이런 경우에 상담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연속된다. 그렇게 되면 조기 종결 가능성을 검토를 해봐야겠죠. 이것은 이제 저항을 넘어서서 거부에 되는 거죠. 그리고 내담자와 이것은 직접 논의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무례한 행동에 너 책임져라 막 이렇게 해서 촉구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 뭐 중단된다 하고 막 경고하거나 뭐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1번 지문이 맞겠습니다. 자, 바람직한 목표 설정과 거리가 먼 것은 내담자 의도에 맞춰야겠죠. 자, 다음은 상담의 중기 단계입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게 되겠죠.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탐색하고 목표 설정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자각하고 변화하려는 이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학습이 일어나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상담의 클라이막스라고 봐야 되겠네요. 초기 단계에 설정한 상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담자는 이제 내담자의 합의하에 또는 상담자가 계획하고 있는 각각의 상담 이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는 상담 이론을 지향하고자 하는 상담 이론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행해지는 상담 전략과 다양한 상담 기술들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높은 수준의 공감으로 뭐 직면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자, 이 높은 수준의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은 이제 그 5수준의 공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공감으로 이어지고요. 요약하기, 뭐 정보 제공하기, 뭐 이때쯤이면 이제 그 어느 정도의 관계 형성, 라포가 형성됐기 때문에 상담자와의 어떤 그 상담자는 자기 노출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되죠. 그리고 직면 이런 것들의 기술이 이루어지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자, 내담자는 그래서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부담감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이제 저항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이제 그 상담 중기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이 저항을 다루는 건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담 중기에 있어서의 과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항을 다루고요. 이제 중기다 보니까 내담자의 어떤 탐색이나 수용,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룩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심층적으로 공감해야 되고 직면, 즉시성, 대처 질문, 관계 질문, 행동 변화를 위한 개입 전략 이런 것들이 중기 단계에서의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담 중기 단계의 과제에서 저항 다루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담 중기 때쯤 되면요. 보통 이제 상담의 주도권과 책임은 내담자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이제 어떻게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행동 변화를 시도하고 실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저항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 힘들단 말이죠. 자기의 문제가 아무래도 힘든데 그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왔는데 바꾸려고 하니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저항은 노련한 상담사는 수용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 시각에 적극하면서 상담자가
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은 내담자가 왜 하는지 내담자의 입장에서 접근 방식으로 축축해야 됩니다. 이 저항은요, 사실은 상담의 모든 단계에서 내담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아까 침묵도 저항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 저항 다루기는요, 상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상담사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탐색이나 수용, 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법들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담자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 문제 행동이 뭔지, 그래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스스로 자각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정적인 측면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심층적 공감하고 직면, 즉시성, 대처 질문, 관계 질문 해서 개입 전략을 이제 세우게 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자, 심층적 공감입니다. 내담자의 표면적 정서나 깊은 수준의 정서까지. 자, 공감은 5수준까지 있다고 했는데요. 내면적 동기나 욕구를 추측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담에서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직면인데요. 내담자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계속 직면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불일치를 일깨워주는 이러한 기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는 이런 이제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행동을 교정하기보다는 그거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담자가 가지고 왔던 여러 가지의 불이익들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다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직면을 통해서 네가 지금까지 이랬으니까 이렇게 됐지. 이런 식으로 어떤 교정이나 비난이나 비판이나 이런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즉시성인데요. 내담자 문제를 과거보다는 지금 여기 현재의 시점에서 접근해서 이제 자각하도록 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대처 질문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아버지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측면 때문에 상담실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아버지와의 좋지 않은 관계를 버텨왔는지에 대한 대처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담자와 상담자가 이제 대화 중에 만약에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셨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라는 식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대처를 함으로써 내담자의 어떤 반응들을 보고 그럼으로써 내담자는 아버지의 어떤 상황을 자각할 수 있는 이러한 질문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관계 질문은요.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예요. 그래서 상호작용 패턴은 어떻게 이루고 있는지 아까 이제 예를 들면 교류 분석적 상담에서 대화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상보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지 이명 교류, 교차 교류 이런 것들을 이 관계 질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고 명료화하고 직면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해결 과제, 지금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로 인해서 문제가 또 계속 얽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정서들을 다룰 때 굉장히 효과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개입 전략인데요.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개입 전략을 수립하게 되죠, 본격적으로. 그래서 문제 해결 성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행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행동 변화들을 수립했다면 그 행동 변화에 대한 이제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개입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게 하는
이러한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담 중기의 여러 가지의 과제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중기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 단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종결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종결의 단계는요, 상담의 전 과정에서 봤을 때 상담을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목표에 대한 성과를 일단 파악을 하겠죠.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의 문제의 원인이 파악됐고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이어서 구조화된 어떤 시점 내에서 내담자와 의논해서 종결 시점을 정하는 이러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결 후에는 이제 예를 들어 종결 시점이 정해지면 반드시 종결 이후에도 언제든지 추수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러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담의 종결은 어떻게 정할까요? 자,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종결 시점을 판단할 때는요, 제일 처음에 상담 초기에 목표를 설정하잖아요. 그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물론 이제 구조화를 통해서 상담 회기를 결정합니다. 그 회기 내에 분명히 목표가 달성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이제 그럴 때 예를 들어 뭐 20회기, 30회기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회기가 다다랐을 때 목표도 달성되었다. 그러면 종결 시점을 정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상담 초기에 설정한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않았어. 그런데 내담자가 보여줬던 문제의 원인에 대한 증상이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랬을 때 종결할 수 있죠. 30회기를 잡았어요. 근데 20회기 정도 진행했는데 문제의 증상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10회기 이상을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럴 때 종결 시점을 서서히 이제 정하는 거죠. 그리고 상담자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어. 그런데 상담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 판단되었을 때 종결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네, 다음은 종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과제들입니다. 종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이별 감정 다루기인데요. 상담은 내담자가 힘든 원인으로 인해서 상담실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제 치료적 관계로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가 이루어지는데요. 대부분의 내담자는 그래서 의존형일 가능성이 크죠. 그랬을 때 이제 상담이 종결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분리 불안이 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상담에 의존했던 이러한 관계들이 종결됨으로써 이제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별 감정을 다뤄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음 회기가 종결이라면 이별 감정은 서서히 다뤄줘야 됩니다. 다음 회기 딱 종결이라고 안녕히 가세요. 이 정도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결 단계에서의 이별 감정은 이 과제에서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담 성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상담을 이제 진행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 당연히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내담자가 상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변화했고 성장을 했는지 파악을 하고 혹시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 및 면역력 다지기인데요.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많은 것에 대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렀을 것입니다. 그것이 상담의 효과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또 시도했던 것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앞으로 어려운 상황은 또 얼마든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하는 이런 면역력을 증진시켜 줘야 된다는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종결 단계에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추수 상담입니다. 추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 상담이 끝난다고
종결된다고 해서 더 이상 만날 수 없음이 아니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상담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 성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점검, 이제 뭐 주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에서의 그 어떤 결과에 대한 점검, 긍정적인 변화를 또 강화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추가적인 만남이나 아니면 회기, 시간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종결 단계에서의 과제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추수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결 단계에서도 보통은 이제 종결 이렇게 하면 상담이 그냥 끝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과제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내담자의 변화된 것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다시 재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바람직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종결까지 상담의 전반적인 큰 흐름의 단계 과정을 마치고요. 보통 이제 최근에 많이 사용되어져 있는 3단계 상담 모델입니다. 통합적인 모델이기도 하죠. 3단계 상담 모델은요. 내담자 스스로가 탐색, 통찰, 실행 이런 단계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담자랑의 관계는 협력자나 촉진자 관계로 형성되는 이러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자, 기본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3단계 상담 모델의 기본 가정은요. 인간은 자신의 어떤 생리적 특성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세상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방어 전략을 그동안 발달시키죠. 그래서 성격들은 여러 가지 요소로 서로 연결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서로 사고하고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3단계 상담 모델의 단계는요, 기법은요, 탐색하고 그것을 통찰하고 통찰한 것을 실행하는 이러한 단계로 이어집니다. 자, 한 단계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상담 모델의 탐색 단계입니다. 자, 탐색 단계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상담 이론들을 쭉 살펴본 것 중에 인간 중심주의적 상담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중심 상담은 이제 내담자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라포 관계 형성, 치료 관계 성립의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내담자가 그들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또 제공하는 이러한 단계, 탐색 단계고요. 기본 가정으로는 인간 중심주의 상담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통찰의 단계인데요. 통찰의 단계는요, 정신분석적 상담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내재된 새로운 통찰이나 이해 이런 것들을 자신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제 규칙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가 잘못됐구나. 이러한 패턴이 나의 문제 행동이었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자각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통찰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정신분석적 상담에서는 통찰, 훈습 이런 것들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담자들이 새로운 밝은 면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세 번째 이제 실행의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이때는 행동, 인지, 이런 이론 바탕으로 합니다. 행동적 상담, 인지행동적 이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내담자에게 어떤 사건, 그러니까 분명하게 어떤 행동을 교정하고 변화된 행동을 우리가 실측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문제가 되는 사건을 만들고 그 원형을 제공하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어떠한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그러한 잘못된 사고나 생각, 행동을 왜 선택했고 어떻게 느끼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심리 상담 이론의 이론들이 통합되어 있는 이러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 상담 모델의 단계 탐색, 통찰, 실행 이 단계를 이제 이렇게 그 개념적으로 단계 자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회 상담입니다. 단회 상담은요, 상담 시작부터 이제 시작의 제한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교적 기간이 좀 짧은 보통 6에서 한 8회기 정도의 상담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내담자가 즉시 해결하기를 원하는 이제 그 뭐 행동의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현실 중심 목표를 두는 것에 초점을 두고요. 주로 이제 그 문제 발생 이전에 기능적으로 생활을 유지해온 내담자, 그러니까 뭐 병리가 심하거나 이런 내담자들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담자의 호소 문제가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단회 상담은 회기가 짧기 때문에 보통 문제를 발견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는 과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호소 문제가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해결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는 과정들이 이제 그 단기적으로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회기 상담에 적합한 내담자의 특성들을 보면요, 비교적 건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리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심각한. 그래서 문제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거나 그 문제가 구체적인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주호소 문제가 발달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이나 출산, 결혼, 뭐 이제 어떤 그 인생의 어떤 그 발달의 문제 있을 때 이런 문제고요. 자신의 경미한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식하지 않으면 인식시키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실존주의 상담 같은 경우에 삶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단회 상담으로는 적합하지 않죠. 정신분석적 상담도 정신분석적 상담은 특히나 1년, 2년 성격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문제에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중요한 인물의 상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상이나 뭐 이런 것도, 외상도 물론 그 단회 상담으로 적합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주요 인물의 상실로 인해서 생활상의 어떤 적응이,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그 상실로 인해서 생활상 적응이 필요할 경우에 단회 상담이 적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일상적인 패턴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급성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정성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 내담자가요, 조직이나 기관에 명확하게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내담자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회기 상담, 요즘에 이제 그 뭐 EAP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기업에서 상담을 필요로 하는 단체로 이렇게 상담을 의뢰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단회 상담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회 상담은요, 상담의 여부를 빠르게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와 이제 이렇게 그 초기 면담하고 상담을 진행할지 그렇지 않을지 결정을 얼른 해서 진행 여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단회기 상담 결정 후에 구조화를 실시해야죠. 그래서 몇 회기 어디서 어떻게 무슨 목표로 어떤 뭐 방법을 쓰고 이런 걸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주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결 과제를 설정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설정한 해결 과제에 대해서 내담자의 노력과 결과 이런 것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회기 상담 성과를 정리하고 이제 그 단회기 상담 또한 재상담에 대한 안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했던 상담에 대해서 다양한 상담 기법과 관련된 기출문제에 대한 확인학습을 보겠습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느끼도록 하는 좋은 방법. 지금 이제 반영에 대한 문제인데요. 반영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많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문제도 보면요. 내담자가 말한 내용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파악하고 그 감정을 되돌려주는 이러한 상담 기법을 감정 반영이라고 하고 또한 그냥 반영이라고도 합니다. 이랬을 때 이제 내담자는 충분히 공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겠죠. 자기의 감정까지 파악하고 그것을 전달해 주니까.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내담자에 의해 표현된 내용을 새로운 용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반영이라고 하고 또한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사례로다가도 문제를 주죠. 내담자가 이제 흐느끼면서 내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라고 하니까 상담자가 그 위에 있는 말 이외에 다른 말로 외롭군요라고 하고 이 안에는 요약을 하기도 하고 명료하기도 하죠. 이러면서 다른 말로 내담자에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이라고 합니다. 자, 상담자가 내담자를 직면시킬 때 바람직한 시기가 아닌 거. 자, 문제가 드러날 때 즉각적으로 너 이거 틀렸어.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또한 상담 치료에 있어서 지금 상담 기술을 또 묻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네요. 그랬더니 상담자가 내가 당신의 아버지를 기억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고 그 이제 행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이 해석은 직면 이후에 특히 상담 중기 이후에 하는 상담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상담 치료에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엄마랑 전화했는데 이제 내가 대학 갔으니까 엄마 아빠는 이혼한대요. 그런 부모님이 이혼하실 거란 소식 지금 들었군요. 이거는 다시 이제 재진술을 해주는 이러한 바꿔 말하는 이러한 상담 기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리 상담의 이제 이론에 이어서 상담을 실제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행하는 이런 실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그 실제를 통해서 집단 상담, 가족 상담 등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상담의 그 실제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